뭐야, 한국이 또 1위야. 한국 드라마에 이어 한국의 쇼 프로그램에도 전 세계 시청자들이 푹 빠졌습니다. 흑백 요리사가 공개 첫 주 넷플릭스 프로그램 비영업권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뚫기 어렵다는 미국 넷플릭스에서도 탑10에 진입하며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는데요. 북미 투어 중인 가수 에픽하이는 흑백 요리사의 인기에 대해 영상을 남겨 화제가 되기도 했죠. 지금 해외 투어 중인데 여기 있는 해외 스태프들이 전부 다 흑백 요리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난리야 난리.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왔으니까 Hey, do you know this guy? Do you know this guy?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미국 넷플릭스 본사에서도 이러한 결과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넷플릭스에 근무하는 분이 보내온 오늘의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톰슨입니다. 넷플릭스 컨텐츠 기획부서에 갓 입사한 1년차 사원이죠. 처음 입사했을 때에는 아직 일을 주도적으로 처리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 잘된 작품들을 분석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작품들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예측해보는 일들을 했어요. 저는 늘 한국 컨텐츠들을 선택했습니다. 이유요? 제게는 한국이 좀 특별하거든요. 입사할 때에도 저는 한국 컨텐츠들을 날카롭게 분석했다는 것에 높은 점수를 받아 입사했고, 또 그때 제가 분석하고 예측한 것들은 대부분 다 맞아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올라온 컨텐츠들의 기획서를 확인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잘 될지 분석해보라고 할 때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익숙한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라 쇼 프로그램이더라고요. 흑백 요리사라는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지금 공개됐지만 제작 발표회는 2023년 말이었고 촬영은 2024년 초라 기획안은 2023년 중순경 확인했었는데요. 기획안을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좀 많이 놀랐어요. 일단 규모가 너무 크고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들 것 같았거든요. 100명의 참가자들, 고가의 요리기구들도 그렇고 안전 문제도 유의해야 하고 무엇보다 100명의 참가자들의 말을 놓치지 않고 편집점을 잡고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 스케일이면 편집에만 거의 9개월 넘게 걸릴 것이라 예상되었죠. 길게 가면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고요. 그 사이에 참가자들에 대한 이슈가 생길 수도 있고 이 경우는 편집을 다시 하거나 해야 하죠. 이건 정말 무리수라고 생각했어요.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적었죠. 예산 문제, 제작상의 어려움, 그리고 과연 한국 요리로 하는 서바이벌이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등이었어요. 흑백 요리사라는 이름도 이상하다고 느꼈고요. 요리는 원래 다채로운 색감을 떠올리는 게 기본인데 흑백이라는 어감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었죠. 또 하나 창의성도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예전에 아이언 셰프라고 미슐랭별을 받은 전설적인 셰프들과 신의 유망 셰프가 하는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착안한 느낌을 받았죠. 한국 컨텐츠가 인기가 좋은 건 기본적으로 아주 창의적이고 참신하기 때문인데 이미 봤던 포맷은 신선하지 않다고 봤어요. 한국 내부에서야 몰라 전 세계적으로 먹힐 컨텐츠는 아니라고 봤죠.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선배님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제 예상과 달리 선배님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어요. 한 선배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에밀리, 내 분석은 꼼꼼하고 좋아. 하지만 한 가지 놓친 게 있어.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인기가 좋다고. 게다가 한식에 대한 세계적 관심도 커지고 있지. 여러 위험 요인들은 있지만 난 성공 가능성을 높게 치고 있어. 다른 선배도 덧붙였죠. 맞아, 비용이나 제작상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어. 하지만 그만큼 파급력도 클 수 있다는 걸 고려해야 해. 이 프로그램이 성공하면 정말 대단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붉어졌어요. 제가 너무 좁은 시각으로 봤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선배님들은 제 분석을 칭찬하면서도 더 넓은 관점에서 생각해 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와서 저는 다시 한번 흑백 요리사 기획안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다른 시각으로요. 백종원 대표와 안성재 셰프에 대해서도 좀 더 찾아보고 다른 요리 서바이벌과 차별화가 되는 지점인 블라인드 테이스팅이라는 독특한 포맷, 흑수저와 백수저의 대결 구도 등이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무실에 도착해서 추가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이번에는 프로그램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해 더 자세히 썼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려되는 점들도 언급했지만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다뤘어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왠지 모를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정말 성공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공개가 되고 나서 다시 한번 회의를 가져보기로 했는데
프로그램 공개까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흑백요리사가 공개되는 날 저는 두근대며 첫 방송을 봤어요. 저뿐만 아니라 사무실 안의 동료들도 모두 궁금해했죠. 그런데 예상을 뛰어넘는 시청 데이터였습니다. 비영어권 1위는 물론이고 미국 차트에서도 탑10에 들다니 쇼 프로그램으로 9위라는 성과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팀장님과 함께 회의실로 갔습니다. 우리가 예측한 많은 프로그램 중 흑백요리사는 성공과 실패 예측이 정확히 반반으로 나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압도적인 성공을 거두다니 분석을 빠르게 해볼 필요성이 있었죠. 자, 여러분. 흑백요리사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봅시다. 상사의 말에 모두가 진지해졌어요. 먼저 제가 손을 들었죠. 한국 요리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주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최근 한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그 관심을 제대로 잡아냈어요. 동료 하나가 덧붙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백종원과 안성재라는 두 심사위원의 조합이 정말 대단했어요. 백종원은 대중적인 시각으로, 안성재는 미슐랭 3스타 셰프의 눈으로 평가하니까 균형이 완벽했죠. 블라인드 테이스팅도 정말 신선했어요. 다른 동료가 말했죠. 심사위원들이 눈을 가리고 오직 맛으로만 판단하는 모습이 공정성을 더해줬어요. 게다가 그들의 날카로운 평가는 시청자들에게 긴장감을 주면서도 신뢰를 줬죠. 저도 생각나는 점을 말했어요. 참가자들 간의 존중과 예의도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흑수저들이 백수저 셰프들을 대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죠. 이런 모습은 다른 나라 서바이벌에서는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상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제작 규모도 놀랍더군요. 1000평 세트에 40명이 동시에 요리하는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이걸 이렇게 문제없이 구현해내려면 정말 많은 스태프들이 필요했을 텐데 한국 정말 대단하네요. 전 세계 요리 서바이벌 역사상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을 분석했어요. 다양한 한국 요리를 선보인 점, 흑백수저라는 독특한 콘셉트, 드라마틱한 편집 등이 언급됐죠. 분석을 마치고 나니 제가 처음에 얼마나 좁은 시야로 이 프로그램을 봤는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무리 철없던 신입 시절이어도 너무 부끄러운 일이었죠. 제가 너무 편협하게 봤네요. 이 프로그램의 잠재력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상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에밀리, 괜찮아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더 넓은 시각으로 프로그램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흑백요리사 같은 컨텐츠를 기획할 줄 알아야 해요. 이건 단순한 요리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훌륭한 콘텐츠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잘 만들어진 기획과 프로그램이 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죠. 회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새로운 열정이 생겼어요. 한국 요리와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국 요리를 배워볼까?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퇴근 후 한국 요리 유튜브 채널을 찾아보기로 했답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국 음식을 찾아본 건 처음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음식은 너무 맵다는 편견이 있었죠. 제가 워낙 매운 걸 못 먹거든요. 배탈도 잘 나고요. 그래서 한식은 평생 못 먹을 음식이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에서 김밥 열풍이 불 때에도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슨 음식을 줄 서서까지 먹을까 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한국 요리 서바이벌에 대해 관심을 가질 만큼 한식이 인기가 좋다면 컨텐츠 기획자로서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닌 사람은 한식을 어떻게 소비할까 하는 생각으로 찾아봤는데 영상을 보는 순간 제 고정관념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김치볶음밥에 마요네즈를 넣는다니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영상 속 외국인들의 반응을 보니 정말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매운맛을 중화시키면서 고소하고 크리미한 식감을 만들어낸다는 설명에 솔깃해졌죠. 그리고 파스타에 고추장을 넣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추장만 간단히 추가하면 모든 까르보나라 파스타가 그 다음 단계로 진화한다는 말에 궁금증이 폭발했죠. 제가 좋아하는 파스타에 새로운 맛을 더할 수 있다니 이건 꼭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영상을 찾아본 뒤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이번 주말에 한국 식당에 가보기로 한 거죠. 그리고 마트에 가서 고추장과 김치를 사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파스타에 고추장을 넣어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한국 음식을 통해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 같았죠. 저건 못하는 것, 못 먹는 것 같은 제 편견이 기획자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태도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좀 더 새로운 발견을 위해 한국을 더 알 필요가 있었죠. 주말에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LA 한인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라 긴장도 됐지만 기대감이 더 컸죠. 거리에 들어서자 한글로 된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첫 번째로 들른 곳은 한식당이었어요. 평소 동료들이 즐겨 먹는 비빔밥을 주문했는데요. 알록달록한 채소들과 고기, 그리고 계란 노른자가 올려진 비빔밥이 나왔을 때 그 비주얼에 감탄했죠. 그리고 새빨간 고추장. 제가 두려워하던 그 소스가 이제는 친숙하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먹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웨이터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죠. 고추장을 넣고 잘 비벼 드세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먹어봤는데 와, 이건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매콤하면서도 고소하고 채소의 아삭함과 고기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진 맛이 정말 놀라웠죠. 이게 한국 음식이구나. 감탄사가 절로 나왔어요. 그냥 맵기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재료들을 조화롭게 어울리게 해주는 매운맛이었던 거예요. 제대로 경험해보지도 않고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니 부끄러웠습니다. 한 그릇을 맛있게 싹 비우고 저는 한인 마트로 향했어요. 고추장과 김치를 사기 위해서였죠. 마트에 들어서자 다양한 한국 식품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라면 코너에서는 수많은 종류의 라면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김치 코너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김치들을 볼 수 있었죠. 직원에게 물어 고추장을 찾았는데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고르기 힘들었어요. 결국 직원의 추천으로 하나를 골랐죠. 김치도 샀어요. 계산대에서 우연히 옆에 있던 한국 할머니께서 김치는 꼭 볶아 먹어봐요. 맛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죠. 집에 돌아와서 바로 요리를 시작했어요. 파스타에 고추장을 넣어 볶아보고 김치도 볶아봤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유튜브 영상을 보며 따라하니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왔어요. 맛이요? 글쎄요. 한국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퓨전 한식은 정말 멋졌습니다. 첫 입을 먹는 순간 이걸 한 달 내내 먹어도 되겠다 싶었거든요. 고추장 파스타는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고 볶은 김치는 새콤달콤하면서도 아삭한 식감이 일품이었죠.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이제 알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다음날 출근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 이제서야 한식을 먹어본 거냐며 놀리더라고요. 에밀리, 넌 인터넷이 없는 세상에서 산 거야? 어떻게 한국 음식을 이제서야 먹어봐? 마케팅팀의 제시카가 웃으며 말했어요. 난 벌써 몇 년째 김치찌개에 빠져있다고. 오, 그래? 김치찌개는 어떤 맛이야? 제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죠. 상상해봐. 매콤하고 시원한 국물에 부드러운 두부, 아삭한 김치가 어우러져 있는 걸. 거기에 보들보들한 돼지고기까지. 정말 환상의 조합이야. 제시카의 설명에 저도 모르게 입맛을 다셨어요. 그때 IT팀의 마이클이 끼어들었어요. 김치찌개도 좋지만 난 비빔밥이 최고야. 알록달록한 채소들과 고소한 참기름 냄새. 생각만 해도 배고파지네. 난 한식 먹으면서 체중을 20kg이나 뺐다고. 와, 다들 한식 전문가 같은데? 제가 놀라서 말했죠. 에밀리, 넌 이제 시작이야. 기대해. 한식의 세계는 정말 깊고 넓거든. 우리 팀의 선배인 리사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오늘 퇴근 후에 우리 다 같이 한식당에 가는 게 어때? 내가 아직 못 먹어본 맛있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줄게. 정말요? 와, 너무 좋아요. 제 목소리에서 흥분이 묻어났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우리 팀은 설레는 마음으로 리사가 추천한 한식당으로 향했어요. 가게에 들어서자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자극했죠. 자, 에밀리. 오늘은 내가 한식의 세계로 입문하는 날이야. 리사가 윙크하며 말했어요. 메뉴판을 받아들고 저는 당황했어요. 모르는 단어들 투성이었거든요. 다행히 동료들이 하나씩 설명해 주었죠. 에밀리, 우선 기본부터 시작해볼까? 불고기는 어때? 제시카가 제안했어요. 오, 그거 들어본 것 같아요. 제가 대답했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불고기, 김치찌개, 된장찌개, 비빔밥, 파전까지. 테이블이 음식으로 가득 찼죠. 와, 이게 다 뭐예요?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하나씩 천천히 맛봐봐. 마이클이 웃으며 말했어요. 첫 숟가락을 뜨자 입안에서 폭발하는 맛에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더라고요. 맛있지? 리사가 물었어요. 근데 잠깐 재밌는 걸 해볼까? 흑백 요리사처럼 눈을 감고 음식을 맞춰보는 거야. 다들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 에밀리부터 시작해볼까? 눈 감아봐. 제시카가 말했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눈을 감았어요. 뭔가 입에 들어왔어요. 고소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났죠. 이건 비빔밥에 김치를 올린 걸까요?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와, 대단한데. 맞았어.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렇게 우리는 번갈아가며 눈을 감고 음식을 맞춰보는 게임을 했어요. 가끔 엉뚱한 대답이 나와 모두가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죠. 이거 정말 재밌네요. 제가 말했어요. 근데 흑백요리사 심사위원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맛도 맞췄잖아요. 대단하네요. 백종원 대표는 소스에 갈아서 들어간 것도 알아맞추고 심지어 냄새만 맡고도 뭘 썼는지 알던데요. 그러게. 리사가 동의했어요. 그들의 미각은 정말 예술이지. 엄청 성공한 사업가라던데 이유가 있나 봐.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저는 새로운 세상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제 마음속에서는 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어요. 내가 얼마나 편협했던 걸까? 깊은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죠. 한국 음식이 그저 맵기만 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양하고 깊은 맛이 있었다니. 분명 한국 문화도 영상으로 접한 것 말고 더 깊은 것이 숨어 있을 거야.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좋은 콘텐츠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를 직접 경험해봐야 한다고요.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죠. 다음날 출근해서 리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리사,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한국에 직접 가보고 싶어요. 현지에서 음식도 맛보고 문화도 체험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에밀리.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다니 정말 기쁘네. 이런 오픈마인드, 다양한 체험은 좋은 기획자의 필수 덕목이라고. 특히 한국은 아주 중요한 시장이니만큼 한국 여행은 정말 추천해. 난 여러 번 갔다 왔는데 매번 갈 때마다 새로워. 저는 조금 부끄러워하며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가을이 정말 아름답다고 들었어요.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나요? 리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가을이라면 단연 경주를 추천하고 싶어. 고궁들이 단풍으로 물들면 정말 장관이지. 그리고 서울의 남산도 좋아. 도시 전경을 보면서 단풍을 즐길 수 있거든. 부산의 해운대도 가을에 가면 또 다른 매력이 있을 거고. 제 눈이 점점 커져갔어요. 와, 정말요? 전부 다 가보고 싶네요. 리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에밀리. 근데 일단 서울부터 가봐. 수도니까. 그리고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지면 알아서 이제 한국의 다양한 곳을 가고 싶어질걸? 그리고 그 경험들이 내일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해.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흑백요리사를 통해 시작된 이 여정이 저를 어디까지 이끌어갈지 정말 기대되네요. 편협했던 제 시각을 넓혀준 이 경험을 통해 앞으로는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 한국 여행은 한 10월쯤이 될 것 같은데 맛집과 명소를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한국 여행을 멋지게 하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지난 5년간 100%나 증가했다고요? 여기 일본의 경제신문 편집실. 신입 여기자가 데스크에서 던져준 자료를 들고 놀라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을 취재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자료를 받자마자 얼어버렸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츠모토 하루나라고 하고 일본 경제신문에 입사한 지 이제 6개월째인 신입 기자입니다. 대학교를 거쳐서 바로 취직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 햇병아리예요. 그런 제게 엄청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한국 출장이었어요. 선배 기자님과 함께 가는 출장이긴 하지만 꽤 큰 특집 기사의 일원이 된다는 사실은 너무 떨렸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좀 됐어요. 난생 처음 외국에 가는 거라 걱정이 되냐고 주변에서 물었지만 사실 한국에 간다는 것 자체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국 분들이 들으시면 화가 나실 텐데요. 사실 전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한국에 대해 안 좋은 말씀을 하셨죠. 하루나 한국은 우리나라보다 열등한 나라야. 우리가 그들에게 엄청난 가르침을 주었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말씀을 곱씹었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일본을 휩쓴 한류 열풍에도 좀 무관심했습니다. 뉴스에서 한국 얘기가 나오면 대충 듣고 넘기곤 했죠. 물론 지금 일본에서 한국 문화가 굉장히 인기가 좋다는 건 잘 알아요. 하지만 그저 연예산업이 좀 발달한 정도겠지 생각했어요. 어차피 우리보다 못한 나라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제 생각이 흔들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아침은 지금도 생생하네요. 아침부터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데스크에서 저를 불렀어요.
하루나 씨, 이리 와보세요. 데스크 차장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박해 보였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차장님 앞으로 갔죠. 이 보고서 좀 봐요. 차장님이 건네준 보고서를 받아들고 훑어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이 커졌어요. 한국의 R&D 투자 세계 5위. 한국 방산 수출 급증, 일본을 거절한 호주, 한국을 선택하다.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죠. 차장님, 이게 정말인가요? 제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 묻어났어요. 차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죠. 네, 미국의 유명한 경제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예요. 우리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지만 사실이니 이에 대해서 기사가 나가야 해요.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이 우리나라를 앞선다고요? 그것도 첨단 기술 분야에서? 방산 분야에서? 하루나 씨, 이번에 한국에 가서 이 내용을 취재해 오세요. 차장님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국에 간다고요? 저요? 하지만 저는 아직 해외 취재 경험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솔직히 무서웠거든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그것도 항상 안 좋게 들어왔던 한국에 간다니. 우선 선배 기자와 2인 1조 취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루나 씨를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이 처음이잖아. 신선한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젊은 세대의 관점도 필요하고요. 차장님의 말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거절하고 싶었지만 신입 기자인 제가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차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죠. 좋아요. 일주일 후에 출발하세요. 그때까지 한국에 대해 공부도 좀 하고 준비 잘하고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한국에 대한 선입견, 할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방금 본 충격적인 보고서. 이 모든 것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심란한 마음이었지만 제게 주어진 일을 등한시할 수 없으니 한국에 대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국에 대해 공부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한류 말고도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어요. 이런 것들은 다 과장된 거겠지. 원래 어떤 조사나 연구는 어떤 관점에서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리고 한국으로 떠나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라면 나는 왜 모르고 살았을까? 내가 배웠던 역사나 경제 관련 공부에서는 왜 한국을 제대로 언급하지도 않았을까?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저는 기자잖아요. 객관적으로 바라보자. 편견 없이 사실만을 보자. 그렇게 다짐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하지만 이 의구심은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일본의 공항과는 뭔가 달랐거든요.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거겠지라고 생각했죠. 인천과 서울의 화려한 모습도 도쿄와는 왠지 달랐습니다. 도쿄는 뭔가 칙칙하고 갑갑한 느낌인데 고층 빌딩이 똑같이 많지만 한국은 뭔가 생기가 넘치는 느낌이었는데요. 한국을 여러 번 온 선배는 이미 들떠서 신나하더라고요. 저도 뭔가 들뜨려 있는데 마음을 애써 다잡았죠. 취재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빠르게 움직여야 했죠. 첫 번째 취재지는 한국의 대표적인 R&D 연구센터였어요. 현대적인 건물 외관에 촌뜨기처럼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미리 연락해둔 담당자분이 나왔습니다. 안내를 받으며 설명을 듣기 시작했죠. 담당자가 한국의 R&D 투자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R&D 투자는 세계 5위 수준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인가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죠. 담당자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설명했어요. 네, 유네스코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R&D 지출이 790억 달러로 전 세계에서 5위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같은 전통적인 유럽 선진국들을 앞섰죠. 우리 앞에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뿐입니다. 빠르게 탑5 안에 들어간 거죠. 저는 여전히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인구도 적고 영토도 작고 자원도 부족하지 않나요? 어떻게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죠?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많은 전문가들도 이 수치가 말이 안 된다고 했죠.
다른 선진국들은 모두 뭔가 치트키가 있어요. 인구, 영토, 자원 등등. 하지만 한국은 그중 뭐 하나 없죠. 그래서 더 놀라운 겁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담당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어요. R&D 투자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이 순위는 앞으로 수십 년, 어쩌면 100년 이상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국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건 앞으로도 계속 선진국의 대열에서 멀어지지 않을 거란 뜻이에요. 더 발전할 일만 남았다고 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한국이 정말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나?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은 한국의 방산업체를 더 자세히 취재하기로 했어요. 아침부터 큰 방산업체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본 것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먼저 K9 자주포 생산 라인을 봤는데요. 담당자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하더라고요. 우리 K9 자주포는 호주에서 30대를 수출했죠. 약 9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여기에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도 포함됐었죠. 그리고 곧 루마니아와도 수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일본이 호주와 잠수함 계약을 하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그 까다로운 호주를 상대로 이런 대규모 계약을 따냈었고 또 세계 각국에 활발히 수출을 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담당자가 계속해서 말했죠. 인도에서는 이미 K9 자주포 100대를 구입했고 200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중국과 파키스탄 국경을 견제하는데 우리 자주포가 매우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죠. 올해 초에는 자주포 이문을 추가 주문했는데 이는 성능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커드 국가인 호주와 인도가 한국의 무기를 선택했다니 말이 되나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담당자가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죠. 한국은 현재 세계 방산 수출 8위예요. 하지만 곧 이탈리아, 영국, 독일을 제치고 5위권에 들어설 겁니다. 다른 나라들의 수출 증가율은 10% 내외인데 우리는 지난 5년간 무려 177% 증가했거든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분석을 보면 한국의 성장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죠. 개인적으로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모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일본보다 앞서 있다니, 게다가 G7 소속 선진국들을 따라잡고 있다니 한국의 발전이 어디까지 된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담당자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를 통해 고객 국가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어요. 이런 노력 덕분에 기존 고객들이 추가 주문을 하는 경우가 많죠. 최근에는 나토 국가들도 우리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방산 산업의 발전 속도와 규모에 정말 놀랐어요. 일본의 방산 산업이 정체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한국이 이렇게까지 앞서 나가고 있다니 놀라웠죠. 분하지만 한국의 놀라운 발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이 새로운 경제 발전의 동력을 방산 분야에서 찾아가고 있다는 게 눈앞에서 선명하게 보였으니까요. 이날은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한국이 눈부시게 발전할 동안 일본은 무엇을 한 걸까요? 기사를 쓰려면 일본의 현실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노트북을 펴고 일본의 방산 산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내용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출신의 군사 저널리스트 몬타니 씨의 기고문을 읽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일본의 방위 산업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많은지를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었거든요. 먼저 일본의 방산 업체들은 정부의 보호 아래에서 경쟁 없이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기는 미쓰비시 중공업, 초계기는 가와사키 중공업, 중형 헬기는 호지, 중공업 비행정은 신메이와 같은 식으로 각 회사의 주력 제품을 정부가 미리 할당해주고 있다고 했죠. 이런 구조에서는 기업들이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으니 혁신이나 발전이 이뤄질 리 없다는 문제가 제일 컸습니다. 제 눈에도 보이는데 이걸 아무도 문제의식을 못 느꼈을까요? 게다가 계약 과정도 문제더라고요. 과거에는 수의 계약만 존재했고 지금은 경쟁 입찰이라고는 하지만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래요. 게다가 가격도 정상적인 계약 금액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니 이건 정말 비정상적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런 구조 때문에 생산성이 낮고 노력하지 않는 기업들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발전하는 모습과는 정반대예요. 해외 무기를 도입할 때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조권을 구입해 국내에서 생산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수입 가격의 몇 배가 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재정 낭비 아닌가요? 몬타니 씨는 일본의 방위 산업이 쇠퇴하고 있는 이유가 헌법이나 무기, 수출 3원칙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었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일본산 무기는 성능이 떨어지고 사용하기 어렵고 신뢰성도 부족하대요. 그런데도 가격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가장 충격적인 건 일본의 방위 산업이 이미 한국과 중국에 밀렸다는 평가예요. 심지어 북한에게도 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더라고요. 이건 정말 믿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어요. 한편으로는 일본의 현실에 대한 절망감이 밀려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방산 산업에 대한 놀라움과 존경심이 커졌어요. 그리고 한국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한 채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뼈아팠어요. 특히 한국의 방산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일본의 현실은 정말 처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한국이 왜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갔어요. 끊임없는 혁신, 과감한 투자, 그리고 세계 시장을 향한 도전. 이 모든 것이 한국을 세계 4위의 방산 강국으로 만들어낸 원동력이었던 거죠. 일본의 군사 전문가도 인정한 한국의 성과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발전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이런 현실을 마주하니 일본의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말고 더 치열하게 경쟁하고 혁신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오히려 한국의 성공 사례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도 한국처럼 변화하고 혁신해야만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모든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제 기사의 방향도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히 한국의 성과를 보도하는 것을 넘어 일본이 배워야 할 점들을 제시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취재를 모두 마친 날 저녁, 저는 좀 지쳐서 혼자 작은 식당에 들렀어요. 선배를 신경 쓰기도 싫었고 혼자 조용히 밥을 먹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주인 아주머니가 갑자기 서비스로 음식을 더 주시는 거예요. 젊고 예쁜 사람이 외국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 더 줬어요. 많이 드세요. 이런 친절에 당황스러웠어요. 일본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돈을 내려고 하니 손사래를 치시며 거절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문화가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죠. 검색을 해보니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이라고 하던데요. 이런 문화가 한국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궁금해졌어요. 지난 며칠간 제가 본 한국은 첨단 기술과 치열한 경쟁의 나라였는데요. R&D 투자 세계 5위, 방산 수출 급증, 글로벌 시장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 모두 놀라운 성과들이었죠. 하지만 그 이면에 이런 따뜻한 인간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쩌면 이런 정 문화가 한국 기업들의 끈끈한 팀워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요? 방산 기업 직원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동료들을 위해 일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또 한국 기업들의 뛰어난 고객 서비스도 이런 정신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방산 제품을 수출한 뒤에도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던 담당자의 말이 생각났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한국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비결 중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화가 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서로를 배려하고 신뢰하는 문화 속에서 더 과감한 도전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테니까요. 한국 방산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문화 덕분이 아닐까요? 결국 한국의 성공 비결은 첨단 기술과 따뜻한 인간미의 조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문화. 정말 많은 깨달음을 준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길, 제 기사에 꼭 담아내야 할 내용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한국의 경제적 성과나 기술력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문화와 정신을 함께 소개해야겠다고 결심했죠. 귀국 후 편집회의에서 이러한 제 시각을 강력하게 어필했어요. 데스크에서는 젊은 사람이 문제를 보는 눈이 역시 새롭다며 호평을 해주었죠. 그리고 제 기사가 신문에 실렸어요.
하지만 온라인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거셌어요. 많은 독자들이 제 일교 보냐? 한국에 매수당한 거 아니냐? 라는 악플을 달았어요. 심지어 제 애국심을 의심하는 댓글도 있었죠. 이런 반응을 보면서 할아버지의 말씀과는 달리 오히려 일본 국민의 민도가 한국보다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반응이야말로 제가 이 기사를 쓴 이유를 증명해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일본 사회에 얼마나 편견과 오해가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강하게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의 진실된 모습, 우리 일본이 배워야 할 점들을 전달해 나가겠다고 말이에요. 당장은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꾸준히 사실을 전달하다 보면 언젠가는 변화가 올 거라고 믿어요. 다음에 한국에 갈 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였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일본도 그만큼 매력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우리 두 나라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 과정에 제가 작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한국에 또 갈 때에는 짧게나마 한국어를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고 가려고 해요. 다음에 한국을 다녀와서 또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1위를 놓치지 않는 한국 컨텐츠에 대한 놀라움을 전해온 사연, 그리고 한국 국방력에 놀란 일본 기자의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